네, 안녕하십니까. 성북 선잠박물관 교육담당 학예연구사 전서령입니다. 우선 이렇게 온라인 선잠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북 선잠박물관은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박물관이고요. 2018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선잠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선잠은 인간에게 누에 치는 법을 처음으로 알려준 서릉씨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에 누에 잠자를 쓰고요. 이런 양잠의 신인 선잠을 모시고 조선시대 국가 제사를 지냈던 곳이 성북동에 위치한 선잠단지 사적 제83호 선잠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 선잠박물관은 이 선잠단지의 역사성과 선잠제가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 제례와 혹은 비단, 양잠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과 전시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실 문화의 주제의 하나인 궁궐, 조선 궁궐의 여성들을 큰 주제로 삼아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성북 선잠박물관 관장이신 한형주 관장님이십니다. 한형주 관장님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고려대학교에서 조선시대 국가의례를 전공하시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을 거치신 바 있습니다. 주요 논저로는 조선 초기 국가제례 연구, 조선의 국가제사, 조선왕릉의궤,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선시대 왕비의 일생과 수렴청정을 주제로 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선잠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잠박물관 관장인 한영준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지 않고 한다는 게 참 어색합니다. 수업도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지만은 좀 어색한 면이 있으니까 말을 할 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이제 왕비의 일생과 수렴청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볼 때 왕비라는 존재가 보통 뭐냐라고 하실 때는 사실 왕과 대비되는 인물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늘의 천명을 받은 고귀한 자입니다. 거기에 맞서는 왕비의 경우에는 천명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비라는 사람은 사실은 민간에서 이 사대부 집안의 딸로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간택이 돼서 들어올 경우가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이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상적인 사람이었다가 그러다 갑자기 왕비가 책봉되면은 그때부터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틀린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비라는 사람은 보통 이제 왕비로 설정이 되고 이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가 어린 시절에 세자의 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자 빈이었다가 뒤에 이제 선왕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왕이 될 경우에는 따라서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왕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늦게 죽었다 할 경우에는 왕이 죽고 나면은 이제 아들이 보통 왕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대비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 왕실 최고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보다 높은 사람은 없죠.
물론 대비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할머니가 살아계신다 할 때는 대왕대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비가 최고의 명칭을 갖는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실에 있어서의 명칭과 사실은 왕비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비, 대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후궁입니다. 후궁의 경우에는 왕의 정식 배우자의 경우에는 왕비지만은 이 정식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들, 요즘 말하는 식으로는 첩입니다. 왕의 첩이에요. 근데 이제 왕의 첩의 경우에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체가 이제 공주, 옹주가 있어요. 이 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주는 왕비가 낳은 자식을 공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후궁이 낳은 딸의 경우에는 옹주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 자체는 성격이 묘합니다. 어머니였던 왕비와 그 다음에 후궁과는 틀리죠. 왜냐하면 후궁은 처음에 태어날 때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공주와 옹주의 경우에는 어머니부터 떨어진 데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서로 의식이 틀리다는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주의 경우에는 현주라는 것은 이제 세자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세자의 자식들이고, 세자의 자식 중에서도 이제 정식적인 부인이었던 세자 빈에 낳은 자식은 군주, 그 다음에 이 후궁한테 난 자식은 이 현주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와 현주도 사실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40 먹어서도 이제 세자가 이른바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아버지가 60이 넘었는데도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세자한테도 후궁 자식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이 부인한테 낳은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부마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부마는 일상적인 칭호가 부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도적인 사회에서는 위라고 설정합니다. 그 위라고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위라는 사람 자체는 부마의 전통칭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 공주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주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른바 품계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세 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관료로 들어간 사람들은 종구품부터 정일품에 해당하는 품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라든지 장사꾼들의 경우에는 품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관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무품이라고 합니다. 품계 없는 사람들. 그 대신에 그러니까 구품부터 일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품계가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품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사람 품계 없는데, 품계 없는 인간이 누구냐? 바로 이제 왕과 왕비, 그 다음에 공주, 옹주, 그 다음에 아들내미였던 대군, 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품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후궁이 있잖아요. 후궁의 자신은 옹주입니다. 옹주는 품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옹주를 낳았던 후궁의 경우에는 품계가 있습니다.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주나 옹주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사람이 개념인데, 그 대신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비나 후궁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궐에 사는 여자들의 경우를 대부분 보통 명부라고 얘기합니다. 명부는 이제 흔히 말하는 궁궐에 사는 사람을 통칭하는 명칭이고, 그 다음에 이 명부 중에서도 내명부라고 하는 궁궐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외명부라고 해서 궁궐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일상적으로 내명부의 여인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외명부의 경우에도 총괄합니다만은 일단 같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비와 명부를 얘기하고 외명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비는 왕의 정실 부인이고,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딱 한 명만 왕비로 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왕비가 죽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 3년상을 치러요. 3년상을 똑같이 치릅니다. 근데 3년상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를 들어 자기가 20살 때 자기 부인이었던 왕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22살이나 23살 때 새로운 왕비, 이 왕비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때 또 죽었어요, 부인이. 그럼 새로 또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계비, 2계비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뽑힌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한 처녀간탁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15, 16살 먹었어요. 근데 왕의 경우에는 세 번째 부인이다 할 때는 이 사람 왕 자체는 50대, 60대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 안 있어서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 하겠어요? 왕비의 첫 번째 부인한테 낳은 자식이 그 사람이 이제 세자로 책봉됐고, 세자로 책봉은 나중에 이제 왕이 죽고 나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왕이. 그런데 반해서 부인은 여러 명 두다 보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 계비로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비하고 왕하고는, 신왕하고 대비하고 사이는 흔히 말하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비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한두 살 더 많은 게 아니라 10몇 살, 20몇 살을 더 먹은 그런 사람들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못 하시죠, 이런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측면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부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으로서 이제 봉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으로 봉호를 받은 자를 칭하는 경우가 명부라고 하는데, 주로 명부의 경우에는 궁궐 내에 아까 얘기했던 거주하는 내명부, 그 다음에 궁 밖에 거주하는 외명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명부가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내명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이제 조선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왕비가 한 명이었다가 고려 후기에 왔을 때 몇 명을 가지고 얻는 경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몽고의 풍습을 가지고 다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다처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왕실도 첫 번째 이 왕비, 두 번째 왕비 설정을 했어요. 3명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조선시대는 이거 싹 없애고 첫 번째 부인만을 이른바 왕비로 삼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뭘로 삼습니까? 첩입니다. 즉 후궁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내명부의 개념이다. 그래서 내명부에서 상층과 하층,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듯이 1품부터 종사품까지, 수건까지는 바로 내명부에서 말 그대로 왕의 후궁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쪽에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오품의 경우에 상궁이라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상궁이라고 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 상궁은 이 궁 안에 있는 여러 행정들, 그러니까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궁이 있고, 종사품, 이승우사는 보통 말하는 식으로 왕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여자를 갖다가 자기의 후궁을 삼는 경우도. 그래서 이제 보통 종사품 삼다가 그 다음에 정산품으로 또 승진시켰다가 다시 올려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정일품, 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데, 문제는 바로 이 사람을 했을 때의 경우가 이 빈을 삼는데, 이렇게 삼는 경우를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얘기했던 후궁의 경우에를 보통 이 후궁 중에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하나는 간택을 통해서 얻는 후궁이 있고, 그 다음에 승은 후궁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은 후궁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궁궐에서 이렇게 자기가 빨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빨래하거나 밥 짓는 사람이었거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이 쟤는 이쁘다, 난 좋다, 그래서 데려가고 잤어요. 그럴 경우에를 보통 몇 년이 지나거나 또는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사람을 종사품으로 딱 임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승은 후궁,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후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간택후궁은 뭐냐? 왕비와 똑같은 식으로 간택령을 내려가지고 간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형식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왕비하고 똑같이 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통 이제 나오는 것이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이 간택후궁의 경우에는 뽑힌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바로 딸의 경우에도 사대부 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비 딸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사람을 뽑아요. 그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 뽑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책을 낮은 4품부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품을 딱 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간택후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승은후궁의 경우에는 바로 종사품부터 시작을 한다. 이 사람은 왕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온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서 삼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은후궁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람 자체가 품위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천인이나 또는 천인이 아닌데 굶어 죽을 농민들이 자기 딸을 갖다가 궁궐에 맡겨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10살부터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밥 주고 빨래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15살 때 왕을 보면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후궁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생존력의 경우에는 승은후궁의 경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 대신에 간택후궁의 경우에는 왕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택후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왕들 자체가 있을 때 간택을 후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간택후궁을 하더라도 간택 과정에서 왕이 개입을 못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왕비를 뽑는 것 자체는 왕이 개입을 해서 저 여자가 내가 좋아 라고 찍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요즘 말하는 식으로 뭡니까? 왕비 간택위원회가 설정이 돼서 여자들이 설정이 돼갖고 대비를 비롯해서 왕비라는 여러 사람들이 설정이 돼갖고 그 중에서 격식에 맞는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 딱 뽑을 때까지도 왕은 얼굴 한번 못 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간택후궁의 경우에도 뽑는 경우는 2명, 3명을 뽑지만 얼굴을 보지도 않고 뽑습니다. 그러니 왕이 간택후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승은후궁의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서 간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것이 이제 승은후궁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많고, 그 사람들의 경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영조의 생모였던 숙빈 최씨,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얼마 전에 드라마했던 동의라는 영화 있었죠. 동의가 바로 숙빈 최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낳은 자식은 누굽니까? 영조였죠. 나중에 영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 생모를 갖다 추승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죠. 7살에 들어와가지고 17살 처음으로 수건으로 책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건 책봉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승은후궁으로서 책봉이 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랜 연하에 지나지 않은 바로 다음에 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귀인이 되고, 그 다음에 24살에 숙빈, 뒤에 나와 있는 빈이라고 하는 정일품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경우가 나오고, 세자의 경우에도 이른바 양제부터 종사품 승희까지가 후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자는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세자였잖아요. 세자인 채로 죽은 사람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때의 경우는 보통 이제 18살, 19살 됐을 때는 이 후궁을 두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25살 정도 넘었을 때, 그럴 때는 후궁을 둔 자식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내명부 중에서도 이제 밑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관입니다. 그래서 군관에서는 이제 국왕 곁에 있으면서 왕과 왕비의 생활을 돕는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전체의 궁궐에 살고 있는 여자 중에 거의 절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오품, 상궁이라고 하는 지휘관으로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9품이었던
주변까지 있고 그 밑에도 또 생각시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이 궁녀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사람자 찾는데 이 궁녀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라고 생각할 때는 잘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때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 궁녀에 속하는 궁관이라고 하는 이건 일반적으로 궁녀라고 얘기하는데 궁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최소한 몇백 명 정도 됩니다. 최대 많을 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명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외명부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친이라든지 백관들의 남편의 관직에 따라서 그 부인들한테 봉호를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왕실 관련해서는 부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의 어머니를 부부인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인 많이 말 경우에는 저 양반이 왕비의 엄마구나 라고 설정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정일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왕을 키웠던 유모 있어요. 유모. 왕을 키웠던 사람은 이 공로에 맞도록 봉보부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왕실 관련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종친의 경우에는 똑같이 부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대군의 바로 부인입니다. 그리고 군부인의 경우에는 이 흔히 말하는 뭡니까? 바로 대군이 아니라 군이라고 하는 후궁의 자식이죠. 그 사람의 부인을 보통 군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군은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품이에요. 품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은 품계가 있어요. 품계가 있어서 제일 높은 품계였던 이 정일품에 해당하는 부부인에 해당되지만은 그래도 일단 품계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공주도 품계가 없는 존재였지만은 공주의 부인이었던 남편이었던 부마의 경우에도 역시 종일품, 어렸을 때 결혼했으니까 종일품으로 선정이 된다는 측면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공주예요. 근데 공주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자 여자가 서로 섞였을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녀가 서로 있을 때의 경우에 남자가 높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가 높은 경우가 바로 공주입니다. 옹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나왔던 거고,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흔히 말하는 왕비라든지 또는 후궁 또는 궁녀를 설정했던 가장 큰 원인은 말 그대로 왕실을 내치를 잘해서 왕실을 제대로 번성시키자는데 그 내용에 이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왕과 이 비의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볼 때도 천자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부인, 9빈, 27세부, 80일 어초를 둡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천자의 경우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궁녀가 자기의 첩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황후라는 사람 한 명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사찰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중국에서의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의 대부분 나이 좀 많은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황제의 경우에는 자기가 손을 댄 흔히 말하는 식으로 궁녀의 경우가 그 후궁의 경우에는 보통 몇백 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자체에서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돼서 그걸 갖다 뽑을 때의 경우 상당히 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제후의 경우에는 일치 군녀입니다. 10명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의 경우에는 종사품부터 정일품까지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10명 이 중에 9명을 뽑고 왕비가 있으니까 합쳐서 10명이다.
10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에 10명이었던 사람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후궁을 자체를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통 여러분이 후궁 많이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고 왕노도 오래 했던 사람 자체가 영조예요. 영조의 경우에는 몇 명 있을까? 그 사람도 한 4~5명밖에 없어요. 보통 왕의 경우에는 한 2명, 3명 정도가 후궁을 삼고 자기의 부인, 정실 부인이었던 왕비는 따로 있고, 그래서 기껏해야 한 3~4명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원리적인 차원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경우에는 이제 왕비의 책봉이라는 거하고 권한, 요거는 앞부분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있던 왕실의 여자들 갖다가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했던 이유가 왕비 책봉 자체는 왕실 전체의 여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장에 둔 겁니다. 그래서 왕비 책봉을 할 때는 왕비는 그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 명칭 자체가 여기 한자를 안 바꿨네. 궁을 중심으로 설정을 합니다. 궁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전이죠. 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궁이라고 하면 궁 가운데 산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중전, 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전, 전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중에서 최고의 지위였던 왕비의 경우는 중전, 그 다음에 뭐 중궁, 내전 등등으로 이렇게 보통 칭하는 과정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책봉을 할 때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비를 처음부터 왕비로 책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왕비의 처음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세자빈으로 책봉이 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시아버지였죠. 이제 현재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남편이 왕이 되고 자신은 왕비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조금 복잡한 것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분이 알던 세자빈이라는 사람에서 흔히 말하는 왕비가 설정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일상적인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의 경우는 일상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니은, 디귿, 니을의 경우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는 세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 또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셋째 아들의 부인이니까 뭡니까? 대군의 부인이죠. 대군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품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군의 부인, 정일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품계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품계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비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세종이 죽고 나니까 문종으로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문종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문종이 또다시 그 즉위한 지 3년도 안 돼갖고 2년 좀 지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 아들이었던 바로 이제 누굽니까? 단종이 이제 즉위를 했어요. 근데 단종이 13살 먹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삼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이 나중에 이 세자, 흔히 말하는 식으로 왕이었던 단종의 뒤를 이어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세자빈과 왕비를 거쳐서 나중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경우는 여러분이 세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아들이었죠. 세 번째 아들이었다가 세자가 됐다가 세자가 된 지 2달 만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비 경우에는 소원왕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는 일반 대군의 부인이었다가 세자빈이었다가 왕비로 돼서 진짜 이 자기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건 아니죠. 자기 아버지 동생 다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지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 사람이 바로 그거고, 태종도 마찬가지예요. 태종도 태조였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5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바로 이제 부인의 경우에는 대군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세자가 됐고 뒤에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조비 같은 경우에는 대군에서 이제 바로 군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비가 됐던데, 왕비 자체가 됐던 것은 정의왕후가 이제 됐는데, 이 정의왕후는 상당히 좀 찬란하게 삽니다. 왜냐면은 세조 남편이 죽잖아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이 죽어요. 손자가 왕이 되죠. 손자가 왕이 되고 이제 거의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상당히 좀 오래 살고 평가가 좋은 사람입니다. 정의왕후의 경우에는 좀 이따가 이 대리청정 할 때, 수렴청정 할 때도 이 사람 이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후궁이었다가 왕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종의 패비 윤씨, 그 다음에 숙종의 이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 이 사람들이 경우가 나오는데, 성종의 패비 윤씨의 경우에는 2번째 부인이 됩니다. 정식 왕비가 됩니다. 정식 왕비가 됐는데 정식 왕비가 돼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는다는 핑계를 삼아서 왕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종의 이제 이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윤 씨가 상당히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질투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성종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10여 살 이상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왕비로 삼은 상태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왕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 적게 되니까 질투를 삼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후궁들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통이 나가지고 나중에 성종과 개인 가정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폐비가 된 겁니다. 폐비가 되고 죽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약을 받고 죽은 겁니다. 패비윤 씨가. 그러니까 사약을 받고 죽으니까 그 아들내미였던 바로 연산군이, 그거를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건 아니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좀 뭐라고 합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이 난리를 피게 되고,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반정이 일어나죠. 이제 그래서 사실 성종의 패비윤식은 바로 이제 말년이 좋지 않았고, 말년이 좋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유일하게 아들이었던 연산군이 폐위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2번째, 희빈장 씨는 다 알 거예요. 희빈장 씨의 경우에는. 그래서 희빈장 씨도 원래 왕비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비가 됐던 이유가 바로 이제 자기가 자식 경종을 낳죠. 그래서 이제 희빈장 씨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희빈장 씨도 폐위가 되고 자식은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경종이 됩니다. 근데 몇 년 안 있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때를 잇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 숙빈 최 씨가 낳았던 자식이었던 영조가 왕이 되죠. 그래서 그런 등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궁이 원자를 낳는 경우에는 왕비가 될 수 있던 가장 큰 이 근거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왕이 기분 좋으니까, 후궁이 돼도 너무 좀 심하게 좋으니까 이 사람을 왕비로 시키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근거 삼을 때 그렇죠.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후궁이 자식을 낳았다. 이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이제 그 왕비 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승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도 다 보면 나온 것이 자식이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후궁이 왕비되는 것 자체는 후궁은 후궁으로 살다가 후궁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왕이 어떻게 자기가 야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은 이 상당히 행동도 깨끗하고 거기다가 왕의 자식도 나왔고 이러니까 이 사람 왕비시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신하들 앞에 놓고 막 호소를 하고 해도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왕이 속된 말로 조폭적인 행동을 하죠. 이렇게 확 그냥. 그래서 왕비시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처분처부로 끝나야 된다. 왜 처하고 똑같으냐.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 왕비 책봉을 반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비가 선택이 되는데 간택을 합니다. 아까 이 간택후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비슷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왕비를 간택할 때는 후궁 간택하고 틀리게 더 규모가 크게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국에다가 보통 8살 내지 20살 이 시기의 경우에는 처녀들한테 결혼하지 마라고 공고문을 내리는 것이 금원령입니다. 금원령에서 실제로 보면 선택할 경우에는 18살, 20살 한 사람들의 경우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결혼을 안 시킵니다. 보통은 16세 이하를 시켜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 특히 이제 전기보다도 후기 쪽이 많이 그러는데 후기의 경우에는 이 간택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자일 때 간택을 하거든요. 세자일 때 간택을 할 경우에는 간택을 하는 사람들이 왕자가 10살 내외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보통 10살 이상 됐을 때가 왕자가 부인 얻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조선 후기에는 10살 좀 안 됐을 경우부터 10살 때부터 부인을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결혼할 때 연령은 어떻게 되느냐. 세자가 10살이다 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해 10살일 경우에는 부인을 얻는 경우는 8살, 9살부터 보통 플러스 1, 많아야 플러스 2 정도에서 그 사이에서 얻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10살 정도 먹은 애가 이제 결혼했어요. 동갑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뭐 흔히 뭐 다 저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혼례를 치르고 혼례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관계 안 맺습니다. 그때. 그래서 명색이 그 왕이라든지 이거는 왕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도 똑같아요. 사대부도 10살 먹을 때 10살 먹을 때 결혼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경우에는 보통 거기서는 10살에서 15살, 15 정도 될 때까지는 서로 간에 합방을 안 시킵니다. 같은 방에 두질 않아요. 무슨 이야기 있어요? 왕자가 따로 있고 처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왕비 처소가 따로 있고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도 남편 아들한테 따로 있고 며느리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다가 이제 1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초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합방을 시킵니다. 왜 결혼을 갖다 일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조선 후기 경우에는 10살 내외에 결혼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조선 전기에는 한 10살, 15살 요 정도에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가래색이라는 특수한 관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혼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간택을 할 때는 경우에는 보통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에 세계, 그 다음에 부덕, 3번째가 자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측면은 흔히 말하는 식으로 집안을 따지는 것을 세계라고 합니다. 집안, 훌륭한 집안의 여식을 얻는다라는 측면이고, 부덕의 경우에는 부인의 덕,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요거를 따지는 것이 보통 이제 부덕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말 그대로 몸매하고 얼굴입니다. 자, 이 3가지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훌륭한 가문의 딸이다 할 때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가문에 계속 이어져내다 보면 이 사람도 훌륭한 덕이 쌓여가지고 아마 똑같이 훌륭한 이 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세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일상적인 언어라든지 행동 거짐 자체가 똑바르고 올바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부덕이고, 근데 이 세계하고 부덕은 주관적이죠.
사실 뽑는 사람이 어떻게 그때 결혼할 때 나올 때의 경우에 자기가 다 조신하게 나오지 와서 방방 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식이니까 이게 세계하고 부덕 자체는 조금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요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를 많이 따지는 시기는 무슨 전기의 경우에도 많이 따지고 후기도 많이 따져요. 근데 후기에 가면은 왕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왕비로 할 때는 따다 놔 버리는 거야, 쉽게 해서. 왕비의 궁궐 가서 사는 자체가. 그래서 왕비의 집안이 이렇게 훌륭한 집안, 대대로 이렇게 뭐 재상을 내었던 그런 훌륭한 집안의 경우에는 후기 쪽에는 덜한 것 같아요. 전기 부분의 경우가 훌륭한 집안을 많이 따져갖고 그 집에 딸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왕비로 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때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일간택,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택, 재간택, 세 번째 삼간택을 합니다.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전국의 동원령을 내서 거기서 추려요. 추려서 거기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요즘 말하는 식으로. 그래서 면접을 볼 때가 초간택입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을 때는 재간택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삼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간택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가 재간택에 뽑히잖아요. 그러면 재간택 끝날 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비가 거의 결정이 돼요. 재간택 끝나고 나면. 삼간택의 경우는 형식상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재간택 끝나서 3명을 뽑거든요. 재간택 때. 그래서 세간 뽑을 때는 경우에는 원래 점수차가 탁탁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가 보통 이제 왕비가 되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이 간택 후궁이 되거나 뽑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두 사람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3명을 뽑을 때 남은 두 사람은 알아요. 대부분이 내가 왕비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압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전국적인 측면에 뽑아서 드린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왕비를 뽑을 때는 주로 누굽니까? 거기서 이제 대비가 있을 때는 대비가 주관을 합니다. 대비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후궁들, 나이가 많은 후궁들이 보통 뽑고, 무슨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군 중이라든지 그런 종친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져가서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런 등등으로 뽑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가문에 대충 맞고, 그 다음에 인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이 왕비로서의 또는 세자 비누로서의 행동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간택되는 왕비의 가문들을 봤을 때는 초기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명문가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후기는 명문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명문가 아닌 가문에서도 뽑는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간택시 볼 때는 청조한 씨, 여흥민 씨 이런 사람들이 왕비가 조선시대 4명이가 뽑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다음에 안동임 씨, 투양조 씨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의 가문의 경우에는 명문 집안이다 보니까 여기서 뽑히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택 가문의 특권을 봤을 때는 이 왕비를 부모를 봉장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외명부라고 했죠. 그래서 왕비의 부모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를 뽑을 경우에는 왕비는 무품관이라고 그랬지. 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왕비의 부모들 잘 길러줘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해서 왕비의 이 부인과 아버지를 갖다가 품계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원군이라고 품계를 줍니다. 부원군이라고 품계를 남편한테는 주고 부인한테는 부부인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때는 보통 이제 정일품이죠. 정일품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고 관청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는 다 서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방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왕비 뽑힌 사람들의 경우에는 드물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어느 지방에서 살았다. 근데 그
지방의 경우가 무슨 군이었다. 군이었다 할 때 군을 갖다가 승격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광역시라든지 일반 큰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인구수에 따라서 승격이 되거나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은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탄생지를 기준으로 해서 왕비가 탄생했다. 그럴 때는 이 군을 갖다가 승격을 해서 예를 들어 현인 경우에는 군으로 삼고 군의 경우에는 부로 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향리라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원래 지방에서는 요즘에 말하는 식으로 그 지방의 수령만이 관직을 갖고 있는 관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방, 호방, 예방 같은 사람들 다 이게 바로 이제 향리죠. 그러니까 향리 자체를 쓰더라도 그 향리 자체가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 일반적인 측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했을 때 보통 이제 이 가마들을 움직이는 과정 자체를 설정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마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 사방에 보면 말을 타고 있는 관원들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왕비가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책봉을 받을 때 저 뒤에서 누굽니까? 후궁이지? 후궁이나 군관인 사람이 딱 들고 폼 잡고서 읽잖아요. 저런 게 어딨어? 저 뻥입니다. 저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왕비의 이 했던 임명을 한 것을 나온 거고 그 나머지의 문서 자체가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세 번째가 왕비의 임무와 권한이다 라고 설정을 했고 왕비의 임무가 국내 일 주관, 그 다음에 국왕을 내조, 그 다음에 위로 종묘대사를 받들고 윗전을 모시며 아래로 왕자 왕손을 양육하여 대통을 잇는 일, 거창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좀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왕비의 가장 큰 임무 뭐냐?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아들. 이거 외에는 임무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했을 때. 물론 윗전이 살아계실 때의 경우에는 윗전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선왕이 나이 60 먹어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얻었다 할 때는 그 사람 나이가 어린데 불구하고 대비니까 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 며칠에 한 번 길면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런 식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왕비라는 사람이 약간 보면 환상을 깰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제대로 키우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의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은 지 3일 만에 유모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고 첫애를 갖다 젖을 먹인다. 첫애 자식을 먹일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를 낳고 난 첫애를 젖을 먹일 때의 경우에 이미 유모가 딱 뺏어가서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젖을 먹이는 경우 없어요. 자기는 가장 중요한 왕의 뭐라고 합니까? 신임을 얻고 입본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품위 있게 국왕을 내조하고 위로 종묘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당이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비가 행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자신이 가장 젊었을 때의 중요한 임무는 왕의 시선을 자기한테 끌어들여야 됩니다. 자기의 시선을 끌어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후궁한테 시선이 갈 때는 후궁처소만 계속 다니면서 하룻밤을 지내다 보니까 자기는 왕비라는 여인이지만은 여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선조의 부인 있죠? 선조의 부인의 경우에 선조보다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든.
근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식으로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이 불임이어서 자식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선조가 다니지 않습니다. 중궁전에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왕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의 시선을 끌고 얼마나 이쁨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 자체가 여러 개 나왔던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조선 전기 경우에는 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대군이라는 세자의 경우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후기에 가잖아요. 상당수의 후궁의 자식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 왕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세자로 있다가 나이가 20살, 30살 됐을 때 바로 선왕이 죽습니다. 근데 20살 정도 먹은 친구가 그 세자가 자기가 후궁을 구한다? 말이 안 됩니다. 눈치 봐야 돼요, 왕에.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부인과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는 사실은 상당수가 적자 계통이 나왔던 거고 왕이 됐던 거고, 후기에는 묘하게 어린 나이에 죽어요. 10살 먹은 사람이 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후궁한테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0몇 살 먹은 경우에는 크기도 전에 왕이 되다 보니까 커서 자기가 자기 왕비를 탔을 때는 왕비는 가지 않고 나머지 경우가 후궁을 보통 이제 끌어다가 자기의 후궁을 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쪽에는 그런 식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고, 다만 이제 내외 명부를 통솔하는 것은 당연히 왕비로서의 임무지만 또 하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내명부, 외명부의 경우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그거를 간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나오는 방식이고, 자, 또 하나의 경우에 친잡례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선자막물관에 해당되는 거죠. 친잡례, 친이 이제 잠실에다가 흔히 말하는 이 왕비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잡례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조선시대 전체에서 봤을 때 한 8분밖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바로 이제 의례적인 행동을 직접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친잡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비의 권한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와 있는데, 왕비의 권한은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명부 위에 나와 있는 왕비의 임무하고 권한은 사실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윗전 모시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왕비의 행동, 즉 권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대비로서의 권한입니다. 어느 시대나 대비는 있었어요. 대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비가 죽으면 바로 새로운 대비를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비는 있었어요. 대비가 더 많습니다, 왕보다. 그런데 이 대비 중에서도 7차례 정도를 보통 이제 수렴청정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나중에 이제 국왕이 죽었을 때, 누가 그러면 이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왕이 어렸단 말이에요. 7, 8살, 10살밖에 먹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한 서너 살 먹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왕을 뽑으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10살 내외 정도 되면은, 그리고 다른 이 부차적인 사람의 왕이 없을 때는,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왕을 삼습니다. 왕을 삼는데 10살 먹은 어린애가 국가적인 차원의 일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오랫동안 했던 어머니로서의 바로 이제 대비가 나서서 자기가 대신 정치를 행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렴청정을 했을 때의 경우는 바로 이제 이 대비라는 사람 자체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정치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왕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임무를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교육을 별로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렴청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비의 자손들, 아까 나왔던 얘기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대군이라는 거 공주의 경우에는 왕비가 낳은 자식을 얘기하는 거고, 군과 옹주의 경우에는 후궁소생이다. 그런데 이 네 스타일의 경우에는 똑같이 존귀한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품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부마라는 자체가, 부마는 공주의 부마의 경우에는 종일품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먹고 그럴 경우에는 정일품으로 승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옹주의 그 부마의 경우에는 정이품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서 종일품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남편이 지위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떨어지죠. 그래서 남편이 떨어지는데, 남편이 떨어진다 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딱 결혼했을 때 10살 내외에 결혼하거든요. 10살 내에 11살 먹은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더니 이 친구한테는 뭐냐? 종일품이라는 번호를 딱 줘요. 종일품이면 말이야,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무지무지 잘해가고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했을 때의 경우도 종일품이 못 됩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 딱 결혼하자마자 공주의 부마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종일품 시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품위를 높여주는 건데, 문제는 그 상대가 공주라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여러분 쉽게 했을 때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주한테 반말을 못합니다. 존댓말을 꼬박꼬박 해야 돼. 물론 공주도 존댓말 쓰게 돼 있죠. 안 쓰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에게 꼭 존댓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때 그러잖아요. 공주 하면은, 야, 그러면 그 공주가 시어머니를 봤을 때 또는 시아버지를 봤을 때 시어머니가 그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 시키느냐 고민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죠.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공주의 집의 경우에는 치갓집과 별도의 집을 설정해서 삽니다. 누구누구 공주 댁이라고 해서 별도의 집을 설정하게 되고, 그 집은 자기 시아버지 집보다 더 엄청 큽니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겠어요? 따로 살고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뵙는 경우에는 그 배울 때는 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잘 있나, 우리 공주마만 잘 있나, 이거를 본다고 볼 때 그때의 경우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때,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왕실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유일하게 여자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경우가 공종주의 경우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수렴청정입니다. 수렴청정이라는 것은 원래 수렴이라는 거하고 청정이라는 거하고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수렴은, 여기 있는 염이 뭐죠? 염? 발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면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은 발이랑을 들이우잖아요. 그 발을 들이우는 겁니다. 왜 들이우느냐? 여성의 경우가 대비가 문 남성들, 관료들을 쳐다보기 뭐하니까 중간에 딱 막는 거예요. 이 수렴을 쳐놓고 그 안에서 정치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성들이 대비가 일반적으로 수렴청정이라는 형태의 정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는 원칙적으로 볼 때 나이가 어린 사람, 특히나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나이가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우연히 왕이 됐을 때 그 사람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철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종 사람 자체는 저기 강화도에 있던 사람을 데려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왕실에 대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대비가 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대신 정치를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렴청정의 경우에는 길게 한 9년 좀 넘게 9년 2개월 3개월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었고 짧게는 몇 개월 동안 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렴청정을 했을 때의 경우에는 이 사람 자체가 주로 이제 왕이 나이 20살 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청정을 철회합니다. 자기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철회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요. 야, 조선시대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국왕이 설정을 한 사회인데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어 종친 중에 한 사람이 섭정을 대신 이제 해서 왕이 크고 나서 이 사람이 관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 섭정은 위험하죠.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섭정하는 기간에 무슨 수작을 벌여서 현재의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자는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해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왕의 경우에 특히 자기가 대비의 경우에는 윗전이잖아. 윗전이니까 아랫전을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왕실의 이 최고 어른이었던 대비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개념에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왕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을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역할을 중요시 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 가지 성종, 명종, 선조, 순종, 한종, 철종, 고종이라고 하는 7명에 대해서 수렴청정을 했어요. 수렴청정을 했는데 이 수렴청정을 했을 때 과연 그 대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바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왕권을 갉아먹거나 이게 왕권을 휘둘른다 자체에 나왔을 때는 이 상당히 많은 이 좀 비판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수렴청정은 그다지 역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시대의 관료들이 볼 때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상정합니다. 물론 처음에 청정을 했던 이른바 인수대비의 경우에는 조금 틀리겠죠. 근데 인수대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좋게 평가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렴청정했을 때 나이, 그래서 정의왕후가 이제 처음에 성종의 할머니예요. 세조비였던 설마 할머니니까 할머니로서 왕이 13살부터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수렴청정을 천령을 했을 때가 20살입니다. 기본이 그 당시엔 나이가 성년 나이를 20살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8년간을 했고 쭉쭉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던 순원왕후라든지 또는 신정왕후의 경우 6대선 이렇게 돼갖고 6대선 자체가 넘어서니까 촌수가 할머니 뻘이 아닙니다. 촌수로는 분명히 할머니 뻘 되는데 따져보면 관계망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몇 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에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을 좀 행사를 했던 사람은 친손자, 친아들이라는 설정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측면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렴청정이 나오게 되는데 수렴청정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견이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수렴청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인견은 대비전에서 대비 자기 처소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만 부르게 되고 그 인물들 자체 와서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빼놓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명쾌하게 누구누구를 어디에 임명하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분명히 명쾌한 상황의 경우에는 분명히 인견을 내서 끝나버리는데 그 나머지에 예를 들어 불교를 갖다가 시행해서 절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불교와 유교라는 게 굉장히 큰 주제거든. 이런 주제라든지 또는 어떤 세자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세자비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비가 발을 치고서 왕의 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뭡니까 이게 근무 쓰는 장소였던 편전에다가 발을 치고서 거기에 왕과 그 다음에 대비가 안쪽에 있어갖고 서로 정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이 편전에다가 이렇게 발을 친다는 자체를 처음에 시행했던 경우에 정의왕후 경우에는 안 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은 할머니가 뭐라 해, 난 모른다 이러면서 7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 발을 치는 행동을 해갖고 가서 편전에 나서갖고 사정전에 직접 왕과 더불어 가서 했던 것은 없었어요. 그거는 왕이 직접 하는 거고, 그 보고를 가지고서 대비전에 나서 이러저러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수렴청정이라고 할 때 지금 얘기했던 정의왕후가 처음 했을 때는 수렴은 없고 청정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때부터 두 번째로 했던 사람이 문종왕후거든요. 문종왕후 때는 바로 수렴도 치고 청정도 하고, 왜냐하면 수렴 청정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일 자체도 큰 일이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것이 신하들과 서로 언급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통성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문종왕후 때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파란색 이 명칭 자체는 발입니다. 발을 내는 것이, 그래서 처음의 경우에는 바로 명종 때 와서 했을 때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대왕대비가 아니라 발을 쳐서 그 다음에 왕이 신하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명종 때의 경우에는 문종왕후가 자기가 잘났다 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원래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제 이쪽에 중앙북쪽은 원래 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발딱치고 왕도 바꿔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왕도 이렇게 왼쪽에 딱 붙어갖고 하는 방식을 설정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선조대나 순조대 왔을 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조대의 경우에는 딱 중간에 발을 칠 대신에 왕이 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보면 왕권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좋게 한 거죠. 그런 방식이었고, 순조대 왔을 때 대왕대비가 했거든. 그 당시에 이 왕 자체가 순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합니까, 대왕대비 발을 딱 치고 이 왕 자체가 바깥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발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틀린 이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명종 때는 대왕대비하고 왕 자체가 모자지간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인데 아들을 상당히 우습게 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얘기했던 대왕대비의 경우에는 뭐냐면 바로 영조의 부인 정순왕후였고, 그 다음에 이 순조의 경우에는 바로 증손자죠. 증손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정조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면 이렇게 좀 상당히 차별을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 설명을 해볼 텐데, 자, 처음에 수렴청정했던 사람들은 정의왕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정의왕후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큰 아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의경이라고 하죠. 의경세자라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로 있었는데, 큰 아들이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니까 세자가 됐어요. 세자가 됐고, 세자가 되다가 이 사람이 나이 20살 때 일찌감치 죽었습니다.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했죠.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예종을 세조가 세자 삼았어요. 그래서 예종이 왕이 됐던 겁니다. 근데 예종이 왕이 되고 나서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제한대군이라고 하는 예종 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나이가 4살밖에 못 자랐습니다. 얘는 왕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정했던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왕이 될 만한 누구냐? 월산군하고 자을산군 둘밖에 없었다. 이게 월산군, 자을산군 누구냐? 바로 먼저 죽었던 이 의경세자의 아들이 됐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예종의 아들이었고 얘는 얘 둘은 뭡니까? 예종의 조카였죠. 무슨 일 알겠어요? 그래서 월상구 자월상구는 바로 예종의 죽은 형이었던 의경세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임명을 했느냐? 둘째 아들이었던 자을상군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것은 이제 대비의 이 뭐라 합니까? 권한이죠. 권한을 설정했고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할 때는 월상군보다는 자을상군이 똑똑했던 사실이었고 나이가 13살 먹었고 거기다가 재질이 뛰어났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뒤에 이제 훌륭한 왕으로 선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뭐냐? 자을상군의 부인이 당시에 공신이었던 한 명의 딸이었어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딸, 그러니까 자기 볼 때는 사위죠, 사위.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정의왕의 경우에는 정치를 할 때도 상당히 나이가 좀 많은 상태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치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상이라고 하는 이 의정부 영의정을 다 한 사람,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승지를 대동해서 했는데 할 때의 경우에는 대비전에서 딱 사람들을 모아서 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중사의 경우에는 바로 중간에다가 성종을 딱 껴서 성종을 가지고서 이제 토의를 하게 했어요. 토의를 하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이 뭐라 합니까? 결과를 가지고서 그 중에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성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요. 성종은 38인가 죽어요. 25세 동안에 왕노릇 했거든. 25세 또 왕노릇 해도 13살에 왕이 되다 보니까 38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세종대는 하루에 한 번 경연을 한 데 비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경연을 했어요. 이 뒷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괴롭히고 상당히 보면 원망하며 살았죠.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의왕후가 20살에 나는 수렴청정 안 하겠다라고 빠져나갔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사실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 정의왕후의 경우에는 한문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왕비 자체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문만 알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한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글자 몇 개는 알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로 여자, 자기 집에 있던 종 중에 하나가 여종인데 재주가 좋아서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두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대라는 사람이 왕비가 대비가 뭐라 하면 그걸 글로 하나 적었죠. 한문으로 나와서 쓰고 나서 그걸 갖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대의 집에 갔을 때 두대의 남편도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식으로 자기의 백줄을 갖다가 연결한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막 그 실력이 나옵니다. 두대의 집에 온 남편을 위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정도로 상당히 두대라는 인물 자체는 정의왕후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정의왕후의 명령을 글로 써서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자, 그래서 성종의 나이 20살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청정을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자, 두 번째로 했던 사람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태종 태세할 때 뒤에 이제 명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명종의 어머니가 바로 문종왕후입니다. 근데 명종한테는 어머니 말고 바로 인종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 문종왕후가 처음에 윤씨를 중종의 부인이었던 윤씨가 인종이라는 애를 낳고 애 산모 관리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인종은 외롭게 컸지.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문종왕후가 들어왔어요. 근데 문종왕후가 들어왔는데 문종왕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 임신을 안 했어. 임신했으면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애가 있는데 애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처 소송의 자식은 크고 있고 후처로서 들어온 것이 이제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문정왕후인데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30살 넘어서 애를 낳았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나중에 나이 차이가 이 명종이라는 자기 친아들과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전처 아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전처 아들의 경우에는 먼저 됐는데 그 사람은 윤 씨예요. 자기도 윤 씨고. 그래서 먼저 했던 인종의 유파를 갖다는 대륜이라고 하고 자기를 자기 편을 소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륜을 죽이는 방법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그래서 명종이 12살 먹어서 수렴청정 하니까 당연히 전처소송했던 인종을 괄시합니다. 그래서 인종의 경우에 몇 년 못 살고 죽어요. 죽거나 새로운 왕이 된 것이 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하고 났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사화를 일으킵니다. 사화를 일으켜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 그때는 사화를 할 때는 보통 선비들이 죽잖아요. 죽을 때 덧붙여서 중앙정계에 있던 관직자들이 걸려갖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는 게 누가 죽었느냐? 대륜 쪽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무슨지 알겠어요? 그리고 양제와 벽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죽일 때는 대륜을 갖다가 대규모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람 문정왕후죠. 왕은 어리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됐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의 여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 관심이 많았던 것이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가지고 바로 선교 양종을 갖다가 이제 이 벼슬을 주고 부활을 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대 와서 무지막이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정치할 때도 대륜을 막 무자비하게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욕 먹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뭡니까? 조선시대에 중요한 유교를 버리고 불교를 등용시켰다. 그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이가 20살 되고 나서 실험청정이 끝나잖아요. 20살 때 당연히 끝나야 되니까 당연히 끝나니까 할 수 없이 끝냈거든. 끝나고 났는데도 연료설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당시에 얘기 나온 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던 명종이 20살 넘은 애가 오잖아. 그래서 대비마마 이러저러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안 돼, 그거 하지 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심한 조치거든. 그래서 그걸 슬그머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쫓아가서 너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막 쫓아가서 긋고 막 때리고 막 한다는 겁니다. 때렸다는 얘기가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맞고 나서 명종은 나와서 질질 짜면서 참 우리 어머니 너무하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종은 죽은 것도 몇십 년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 죽고 나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죠. 어머니의 역할. 그래서 어머니의 이 문정왕은 원래 처음부터 기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이 정순왕후입니다. 정순왕후는 뭐 이 친정리 할 때도 많이 나왔던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조가 왕이 됐을 때 정조가 아들뻘이에요. 아니 손자뻘입니다. 원래 이 영조한테는 죽은 아들이 있죠. 바로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의 자식이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가 정조고 그 다음에 정조의 아들이 이제 순조입니다. 이 순조도 사실 정실 부인 정조의 이른바 정궁한테 난 게 아니라 후궁선생이에요. 10살 때 낳습니다. 10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10살 먹어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렴청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때는 대전제가 바로 이제 정순왕후가 정순왕후의 아버지 행태죠. 그 아버지가 나경원 벽서 사건의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나경원 벽서 사건에서 세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고 막 난리 쳤다라고 막 해서 결국에 나경원은 죽었는데 문제는 나경원 사건 때 이게 세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선전하면서 그러니까 영조가 그 당시에 아마 볼 때 치매기도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약간 이상한 상태에서
이 사도세자를 뒤지에다가 굶겨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의 바로 주동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경원을 갖다 사주해서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한구였고, 김한구가 참 불행하게도 정순왕후의 친아버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에는 벽파라고 합니다. 벽파라고 보통 이제 후대에 왔을 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 이 사도세자의 경우에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시파라고 하죠. 무슨 줄 알겠어요? 노론, 시파, 벽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시파를 중심으로 정조가 왕이 되거나 어렵게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갔어요. 벽파는 완전히 떨거지였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자기가 대비를 할지라도 가서 대비를 하면 어머니 할머니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대비를 하더라도 이 정조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 참고 있다가 그런데 재수가 좋게 정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순조였습니다. 순조가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수렴청정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수렴청정을 했는데, 수렴청정할 때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신유박해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유박해를 시행하는데 천주교도를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천주교도의 경우에는 중인층도 있었고 양반층에서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같은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막 유배를 가고 막 하잖아요. 그때 막 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른바 남인계통에서 상당히 많이 걸려 들어가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시파였던 이 안동김 씨에서 일부가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이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천주교 신도였던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정약용과 같은 식으로의 남인과 그 다음에 시파였던 김씨 일가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강력시행했죠. 위에서 10명 죽이면 밑에서는 뭐 1000명 죽잖아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정조의 대표적인 군사 시절이었던 장유용이라는 것을 혁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정순왕의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1803년에 수렴청정이 이제 이 시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순조비가 이때 왕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순조가 13밖에 안 먹으니까 13밖에 안 먹고 아버지의 상이 지나니까 2년 3개월 지나야 되잖아요. 지나고 나서 왕비를 뽑았던 것이에요. 근데 왕비를 뽑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동원 씨 세력과 같이 안동원 씨의 김조순의 딸이었던 순원왕후를 간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정조대에 안동원 씨를 간택을 한다고 간택령을 내려갖고 뽑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초간택, 중간택까지 하고 나서 정조가 죽어버린 거야. 그 3년간은 못했죠, 여기 갔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초간택, 중간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 번째 3간택도 해야겠다라고 3간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간택을 딱 해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안동임 씨가 세력이 커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문제가 됐던 시파들이 바로 했던 여러 가지 조처도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걸고 넘어져 갖고 막 다 자기의 조카 누구를 막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정순왕후가 열폭 받았죠. 그래갖고 갑자기 자기의 처소에다가 발을 놓고 다 와 이렇게 한 겁니다. 수렴청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나왔던 거고, 그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피소드 끝나면서 어떻게 대비가 되고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욕만 바가지 먹고 그냥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순왕후하고 문종왕후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긴 시간을 했음에 불구하고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 앞에 나와 있는 정의왕후의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잠박물관 관장님께서
조선시대 왕비의 일생과 수렴청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왕비의 일생부터 시작해서 간택 그리고 이제 대비가 되어서 또 행했던 수렴청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관장님께 한번 마음속으로 온라인 밖에서도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에서 좀 상당히 이러한 강의 자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기쁜 일이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도 수업을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북 선잠박물관 2020년 선잠 아카데미 1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